오늘의 풍문 주제는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입니다.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복 동생이 있다고. 같이 살았던 적도 없고 왕래도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고소를 하기도 했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입양돼서 자라온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됐고. 아 뭐죠? 근데 좀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한다?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셨던 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출생의 비밀 뭐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이병헌 씨가 밝힌 제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갈 때 빛보증으로 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재혼한 아내를 두고 다시 조강지처에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풍문.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자, 오늘의 풍문 주제는 뭔가요, 홍재영 씨?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부모님이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잘한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예. 아,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예, 연기한 겁니다. 사투리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왜 풍문 주제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연기. 무엇이 중원디? 이거네, 이거. 무엇이 중원이냐고. 엄마야. 네 가족이 무엇이 중원이냐고. 이런 거 정말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풍문 주제라고요. 네, 대중의 달콤한 사랑을 먹고 사는 만큼 늘 수많은 궁금증이 뒤따르는 스타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 주제는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입니다. 혹시 주변에 숨겨진 가족사가 있는 스타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풍문 등을 좀 켜주십시오. 뭐 다 있겠죠. 네. 아유, 일단 이준석 씨가 풍문 등을 켜셨잖아요. 어떤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주변에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홍석천 씨. 오. 네가 나의 가족장 뭘 안다는겨? 얼마 전에 SNS 올렸잖아요. 공부하던 큰딸이 졸업했다고. 맞다. 딸이요, 딸? 그랬군요. 네. 홍석천 씨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유, 감사드려요. 뭐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돌아갈 곳이 없고요. 예. 아, 사실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호적으로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제 아이들이고요. 집에서는 그래도 이제 삼촌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홍석천 씨 입양을 하려면은 네. 뭔가 이제 막 결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재산이 있으시니까 네. 재산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양 조건이 까다로울 거. 입양 조건이 뭐 없나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입양? 예전에 고 최진실 누님 네. 최진실 씨 아이들을 고 최진영 씨가 이제 입양한다고 뭐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법이 가족법이 조금 이렇게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수월하게 이제 저희 조카들을 저희 호적에 입양하는 게 법적으로 조금 수월해지기 시작해서 원래 성도 바꿨겠네요. 성을 바꿨습니다. 네. 네, 이야. 바꿨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제 내가 입양을 할 건데 삼촌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노릇을 하지만 삼촌이라고 부르면 된다. 대신에 성이 바뀔 거니까 그건 니들이 좀 알아줘. 그랬더니 애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아는데. 네. 이제 성이 이씨였는데 갑자기 홍씨로 바뀐 거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엄마의 성이니까 또 어찌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어떻게요? 삼촌이 조금 모아둔 재산이 있는 거 알지? 혹시나 삼촌이 약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재산이 다 니들한테 가는데 이걸 해놔야 돼. 자, 5분 줄 테니까 생각해? 하고 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5분 후에 아이들이 똑똑똑 문을 열더라고요.
삼촌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해줬죠. 만약에 네. 나중에 삼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아, 그것도 그러고 가나요? 그건 얘기 안 해주고 이 좋은 쪽만 얘기했죠. 그 얘기 안 했죠. 그 얘기하면 뭐 애들이 도장 안 찍죠. 네. 사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홍석천 씨가 조카들을 입양하고 나서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 애들을 좀 뭐 사랑의 매도 좀 때려주고 싶고 뭐 이 훈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애들 이렇게 엇나가고 막 이러면 아버지 노릇도 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막 제 나름대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상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참 추억이 없어요. 방학 때 살짝 들어와서 뭐 맨날 힘들게 공부한 거 보면 잘해주고만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이. 그래서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삼촌은 늘 힘들게만 일을 하고 아이들 잠깐 보면 또 안쓰럽고 그래서 잘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없는 게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잘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식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조카를 또 정말 저는 홍석천 씨 다시 봤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키우는데 그래도 키우면서 좀 마음이 아팠다거나 이랬던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내색을 삼촌한테 한 번도 안 해줄 게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이제 삼촌 마음이 이제 힘들어 할까봐 여러 가지 스스로들이 조심해 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눈에. 그럴 땐 한편으로 또 짠하기도 하고 그냥 저 나이에 투정 부리면서 뭐 때도 쓰고 이럴 나이인데 아이들이 좀 일찍 철들어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픔이 있는 아이들은 철이 좀 일찍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좀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나이 또래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보다 큰 감정을 갖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할 때도 있고요. 저는 궁금해요. 그 홍석천 씨 부모님이나 주위 가족들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 뭐 저희 누나들, 뭐 큰 누나나 작은 누나들은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혹시나 제 미래에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면 뭔가 바뀔까 봐 그럼요. 뭔가 이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부모님들은 왜 네가 괜히 짐을 자처해서 그럴 수 지냐.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커가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참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은 말씀하셔서 근데 아직도 한편으로는 네 새끼는 안 가질 거냐면서 네 자식은 안 가질 거냐면서 뭐 그러시는데 여전히 그러시네요. 기도의 힘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홍석천 씨는 어때요? 그 조카들 키우면서 또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졸업식장에서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성적표를 잘 받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톡을 보내요. 그럴 때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이러고 아이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겠어. 맨날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줘서 그거 보내고 바로 다음에 용돈 보내달라고 안 와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힘이 불끈 서가지고 옛다, 여기. 옛다 하고 전 밖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가끔 부러운 게 이 같은 연예인분들이 자기 자녀들하고 이제 산책하는 거나 밖에서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마실 나갈 때 이런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거든요. 아니 홍석천 씨도 사실은 이미 이렇게 이제 나의 딸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셨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입양은 하셨지만 가끔 정말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은 없어요. 정말 자식처럼 정말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뭐 좀 더 가까운 사랑을 좀 주고 싶다거나. 대한민국에서 홍석천이라는 사람을 삼촌, 아버지로 둔다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갖고 이겨내야 될 커다란 짐들이 있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게 좀 다르니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조카 녀석이 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발표하는 주제를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소수자의 뭐 이러면서 그 인권의 대표 예로 삼촌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저한테 이제 톡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 정말 자랑스러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그날따라 너무 어려웠었는데 힘들고 지쳤는데 눈물이 팽 돌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논문의 내용 보니까 막 우리 삼촌이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 왜냐면 어느 동네에서 유학했어요? 동부 쪽하고 네. 다들 달라요. 지금은 이제 동부 쪽에 왜냐면 있는데. 동부 쪽이면은 사실 많은 주들이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있던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그런 주제였으면 그런 결론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스타들에게 숨겨진 가족사가 있는지 오늘의 풍문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씨, 첫 번째 풍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오늘 풍문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류 스타 김수현 씨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김수현 씨와 뭐 인터뷰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풍문을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김수현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네네.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부분은 김수현 씨가 마가 뜨는 거를 좀 못 적응하세요. 중간에 잠시 네. 이렇게 쉬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촬영하다가도 이 포즈에서 이 포즈로 넘어갈 때마다 그 잠깐의 그 찰나를 그 어색함을 못 이기고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입으로 막 왜? 막 이렇게 낸다든지 갑자기 으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다든지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유 털털하네라고 하다가 너무 자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애기스러운 말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아유 좀 특이하신 분이네라는 생각도 들고 형이 많으시구나. 어색함을 잘 그거를 빨리 무마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현 씨의 모습과 달리 색다른 면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수현 씨의 가족사에 관한 풍문 공개할까요? 현대판 홍길동 김수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한다. 빠밤. 오, 예. 그래요? 요건 왠지 김수현 씨가 뭐 홍길동 요런 드라마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땡. 네, 아땡. 정답. 네. 김수현이 개명을 했다. 아땡. 아. 예. 아 뭐죠? 근데 좀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김수현 씨가 데뷔 이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 아들이다 라고 밝혀왔는데 사실 그동안 김수현 씨는 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따로 살았던 이 김수현 씨 아버지, 그분의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이죠. 아버님이신가 보네요. 이거 느낌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멋지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하네요. 아버지 같지 않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냥 형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사진으로도 조금 전에 봤지만 네. 뭐 저렇게 청바지 입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 네. 누가 봐도 형과 동생처럼 보일 만큼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노래를 했던 가수로 활동했고 락 그룹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다시 노래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젊어 보이지 않나. 김수현 씨 아버님, 그러니까 김충훈 씨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부분이 자신이 20살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김수현 씨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의 모습을 딱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분명히 이미지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걸음걸이도 비슷하대요. 둘이 팔자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또 똑 닮았다고 하네요. 이게 알려진 게 꽤 얼마 안 되죠? 예, 세븐돌핀스의 김충훈 보컬이라는 거를 이제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언제 이게 맨 처음에 드러난 거냐면 2012년도 3월인가에 한 매체 인터뷰에서 그때 아버지의 존재를 처음 밝힌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몰랐던 내용이고 게다가 그 당사자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큰 이슈가 되긴 했었죠. 아니 80년대 록그룹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좀 이름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세븐돌핀스 그러면 왜 이태원의 이제 클럽 이런 라이브 클럽 이런데 그 세븐돌핀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구전처럼 들려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얘기하면 정말 명그룹이었는데 노래 잘하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는 네. 아니 강희롱 기자님. 네.
좀 아시죠? 졸지 어르신. 어른이잖아요. 풀쇼의 어르신. 그럼요.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네. 뭐 다 기억이 남아있죠. 그리고 세븐돌핀스는 사실은 예를 들면 당시에 유명했던 뭐 송골매라든가 이렇게 대중적 인기 있는 아, 그룹하고는 송골매 알아요. 뭘 비교도 되긴 하지만 대중적 인기보다는 언더에서 굉장히 그 밤무대라든가 클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정말 전설적인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븐돌핀스는 원래 작곡가인 김옥탁 씨가 기획을 했고 최근에 음실련이라고요. 음악실현자협회 회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김원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멤버였습니다. 세븐돌핀스. 멤버는 당시에 아니었어요. 멤버라고 그랬어요. 멤버 중에 옛날 발음이에요. 심한 게 멤버. 아주 끈끈한 멤버들을 멤버라고 해요. 끈끈한. 그 멤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색소폰을 불렀고 우리 김충은 김수현 씨 아버님은 리드 보컬. 그래서 멤버인데 어쨌든 김원영 씨가 사실상 끌어왔던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많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제작자분들이나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수현 씨가 활동할 때 저분 아버님이 세븐돌핀스의 그 리드 보컬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요계에서는 조금씩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세븐돌핀스의 어떤 그 활동이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 신화위, 부활 그리고 한국의 록 밴드 신화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룹 사운드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진짜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 진짜 가까운데, 달라요. 네. 여기 가까운데 그 H2의 그 준원이 형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음악 그 바를 운영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오. 아, 그때 예, 시절 활동했던 멤버들을 아니 볼 수 이제 있나요? 준원이 형님이 딱 그러니까 그 나이가 준원이 형님 선배분들이 이제 뭐 5, 70대 분이시고 그 후배가 이제 3, 40대라서 네.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바에 가면은 정말 전 세대를 볼 수 있어요. 예 많은 분들 뭐 잘하면 재범이 형님도 이제 가끔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워낙 이제 재범이 형이 좋아하는 또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상민 씨 음악 얘기하니까 굉장히 뭔가 네. 다른 아우라가 있어요. 오, 역시 룰라의 멤버. 네. 메인 멤버였잖아요. 메인 멤버. 멤버. 아니 일단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1980년대라고 하면 백두산 같이 쟁쟁했던 그 락그룹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락그룹 사운드의 황금 시대였죠. 유현상 씨가 백두산 아니셨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펙터 스타일. 그때 이제 팝을 통해서 다양한 락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아주 락 그룹 밴드에 요즘도 뭐 중흥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언더와 또 방송가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세븐돌핀스는 단 한 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방송에서 멈추는 모습을 감춰서 비운의 그룹이라고 했던 거를 리멤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센스. 멤버. 일단 당시에 워낙 쟁쟁한 그룹들이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한창 조용필 선배님께서 활동하실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모든 가수들을 다 2인자로 만들었던 네, JYP 우리 조용필 선배님. 언더로 만들어버렸어. 네, 활동하셨을 때라 사실은 그 세븐돌핀스의 그 활동이 짧았던 거는 가요계 후배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김수현 씨는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 아들이라고만 밝혀왔던 걸까요? 세븐돌핀스 활동으로 굉장히 좀 바쁠 시기에 김수현 씨가 태어났다고 해요. 네네. 당시에 김충훈 씨 아버지는 지방 공연도 많고 그래서 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잦았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 사이에 어떤 일이 뭐 있었는지 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찰 끝에 이혼을 하게 됐고 홀어머니와 또 외가의 도움으로 김수현 씨가 자라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까이 있는 가족을 먼저 뭐 챙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는 김수현 씨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김수현 씨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이복 동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보도된 대로 동생이 있는 건 맞고 그게 김준하 씨인데요. 김준하 씨 보도가 나가고 김수현 씨 소속사인 이제 키스트에서 입장 발표를 했을 때는 뭐 이복 동생이 맞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갖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인 거죠. 사실 김수현 씨가 데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외동 아들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김충훈 씨 얘기를 쭉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김수현 씨가 외동아들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김충훈 씨 입장에서 본다면 엄밀하게 외동아들은 아닌 거죠. 대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외동관. 어머니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네.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연예인 사생활이 궁금한 건 당연하겠지만 연예인이라고 뭐 스토리가 없지 않는 것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가정에는 대해서는 가정사가 있는 그런 거죠. 거. 네. 숨긴 거라기보다는 굳이 밝히지 그냥 않는 굳이. 뭐 그런 느낌? 굳이 밝혀야 돼. 밝히지 않으면 풍문쇼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 아, 사실 뭐 이복 여동생이라고 하죠. 김준하 씨 근황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준하 씨는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서 101에 출연을 했었는데 3차 평가에서 좀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굉장히 특이한 음색으로 아주 가창력을 뽐냈는데 가수 데뷔에 또 많은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수현 씨의 반응이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복 여동생 그 가수 활동 김수현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김수현 씨의 직접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 사실 이 음반이 나온다고 해서 키스트에 전화해서 아직 확인을 한 기자는 없어요.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도 얼굴 빨개지는 물어보시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나? 김수현 죄송해요. 설명을 다 대본사에.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게 있는데 그냥 과거의 반응을 따졌을 때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응원한다. 네. 이복 동생으로서 응원한다라는 멘트가 예전에 한 번 나왔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아니, 여기서 막 응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것도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김수현 씨 응원 안 한대요? 아니 응원하죠. 아 응원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보통 뭐라고 너무 귀엽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분들 입장에서도 참 물어보기 곤란한 그 얼마나 질문이잖아요. 곤란하게 저희가 힘들게 예, 말하고 가족사고. 그쪽도 얼마나 힘들게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풍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김수현 씨가 이복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풍문이 있어요. 혹시 기자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전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네. 그냥 계속 왕래가 없었고 사실 따로 산 거잖아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 물론 뭐 나중에 우뚝 서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만 뭐 왕래가 없고 끈끈한 정이 없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건 조금 저는 꼭 지원할 의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 초기에 김준하 씨 측은 김수현과 어린 시절을 뭐 함께 보내서 좀 가깝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복 여동생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 외 부분 같이 살았던 적도 없고 왕래도 없었다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은 바가 있거든요. 막내가 사실은 있기에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뭐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좀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참 좀 복잡한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준 재산이 있다는 걸 부도가 나고 나서 알았어요. 채권자가 찾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 가족과의 왕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분할의 분배가 저한테 돼 있었는지도 저는 이상하게 몰랐어요. 땅으로 돼 있던가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참으로 노른자 땅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이런 게 너한테 그 이제 있으니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회수해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봐요 여기서. 근데 왕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 와, 근데 그거는 좀 마음 아픈 게 만약에 그걸 좀 일찍 알고 소통이 있었다면은 채무를 쓰기 전에 그쪽 재산으로 뭘 할 수 있었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했을 때 한두 번 연락이 왔었고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그런 내용이었었는지를 뒤늦게 알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한 그런 어떤 문제는 그들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들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부부 사이도 잘 모르는데 뭐 가정사까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죠.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울컥했네. 그래. 지금 갑자기
네. 그래서 하여간 희한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내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것도 참 웃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또 그 이봉 여동생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김수현 씨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겼나요? 아니면 요즘에 또 김수현 씨와 아버지의 사이 어떤가요? 다행히도 부자 관계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지난해에 김충훈 씨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김수현 씨와 통화는 가끔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충훈 씨에 의하면 김수현 씨가 뭐 아빠나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아부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 김수현 씨가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나는 말짱 이렇게 되게 깜찍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김수현 씨가 많이 바쁘지만 요즘보단 덜 바빴을 때는 아버지 그 축구 모임 하는데 가가지고 한반 경기 딱 뛰고 들어오시면 뭐 선수분들한테 물도 다 따라드리면서 그렇게 살갑게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고요. 이런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TV에서 김수현 씨가 연기를 할 때 우는 연기를 하면 아버님 마음이 막 이상하대요. 그래서 우는 연기를 못 보겠대요. 눈물이 계속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못 보고 나중에 제 방이나 뭐 다시 보기를 통해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눈물 연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죠.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말 애달거나 안쓰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김충훈 씨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과 떨어져 살아서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부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또 김수현 씨가 어렸을 때 심장 질환을 좀 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축구 행사 같은 데 가면 아들 손을 잡고 일부러 이렇게 공놀이 하게 하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진짜 김수현 씨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연기력도 출중하시지만 외모도 되시고 효심까지 지극하시고 애교까지 넘치시고 아마 저 미안한데 빠지는 게- 김수현 씨 측에서 이걸 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제 아니 너무 완벽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수현 씨가 그 연예계에서 소문난 엄마 바보라고 그쵸, 그러던데, 엄마 바보. 박지민 기자님. 네, 김수현 씨가 그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동안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로 이사했는데 어머니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언젠가 이제 여유가 되면은 집을 사드리고 싶다, 장만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2012년도 얘기니까 4년 전이거든요. 지금쯤 사실은 뒷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사드리지 않았을까. 네. 사고도 남았죠. 네, 몇 빌딩을 사드릴 수도 있을 빌라 것 며칠 같고. 사셨어요. 사실 뭐 저도 호르모님의 손길로 자란 자식이다 보니까 김수현 씨를 홀로 키우느라 사실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김수현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김수현 씨한테 김수현 씨 어머니 얘기를 듣는 건 되게 간단한데 그걸 물어보면 돼요.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셨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았고 그러면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웅변이든 연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택일을 해라. 그럼 뭘 할래? 라고 했는데 김수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웅변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택했는데 그때 연기를 택해서 지금의 연기자 김수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내성적인 성격을 바꿈과 동시에 한류 스타 김수현이 탄생한 게 결국에 어머님 덕분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약간 정말 연기학원 다니면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요? 좀 들죠. 당연하죠. 그게 맨투맨으로 지하에 따라서 또 아니면 학원 저기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기자셨어요? 연기 영화 나왔어요? 영화 배우잖아요. 아 진짜요? 아 왜들 이러세요? 그건 모르고 있어요. 무슨 영화? 저 검색하면 지긋지긋해요. 네. 기다려봐. 미안해. 오해야 오해. 제가 가수 겸 영화 배우거든요. 예, 그럼 연기자님, 그래서 제가 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원래 맨투맨으로도 배우는 게 있고요. 학원을 다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 맨투맨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전반적인 이렇게 학원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특출나게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럼 맨투맨의 약자였어요? 네. 확실해요? 네. 아니요? 뭐요? 매니어. 우리 세대 최고 유명했던 연기학원. 맞습니다. 맞아요, 원장님이 맞아요. 이제 전우 선생님이셨고. 네, 맞아요. 예. 우리 시대 때는 M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네. 김민성 대표. 예, 그렇죠. 그 MCN이 많아요. 그럼요. 예, MCM을 놓고 해서 들어가서 연습하다가 이제
연기자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연기학원이라는 게 저랑 이진 씨 같은 사람이 M이라는 곳에 가면은 좋은 연기학원에 가면 연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함부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배울 그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안 돼 있었고 거의 그냥 최초이자 유일하게 좀 큰 회사가 여의도에 하나가 있었죠. 그 학원을 많이들 가니까 그 학원 출신들 연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학원 출신들이 많다 이랬는데 요즘은 워낙 또 좋은 기관들이 많아서 네. 요즘 뭐 학교에서 주로 그렇죠. 배우니까 학교에서 연기를. 많이 배우고 아니 그리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홍석천 씨가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 어머니께요. 네네. 뭐 그 김수현 씨 같은 배우가 우리나라에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완전 손해죠. 경제적으로도. 네. 예, 경제적 효과도 있고. 홍석천 씨가 생각하는 남자 배우의 순위를 매긴다면 김수현 씨 몇 등입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아니 이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김수현 씨는 네. 항상 제 순위에서 5위 안에 항상 듭니다. 자 그럼 1번 1위는 누군가요? 아니요, 1위부터 5위까지를 제가 아니 말을 못해. 무작위로 얘기할게요. 무작위로요? 순서대로 하지 말고. 박보검. 아니 잠깐만요. 박보검 1위잖아요. 아니 1위라고 하면은 박보검 씨 아니에요. 이정재 씨가 니들 1위잖아요. 맞을래? 박보 1위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 나열을 할게요. 네, 송중기 1위.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예. 그래서 1위? 박보검, 유아인, 김수현, 이민호 이 정도가 제가 꼽는 최고의 한류스. 네. 그럼 나머지 남자 배우들은 신경도 안 쓰신다. 김우빈 씨도 아니요. 김우빈 씨. 우빈이는 6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쉴 때는 잠깐 내려갔다가 함부로 애틋하게 이제 7월부터 하거든요. 활동이 그럴 때는 들어갈 때 한 진입할 수 2등 으로 있군요. 올라오죠. 네. 그렇기도 하고 분석해 보니까 네. 돈 많이 버는 순 같아요. 맞아요. 수입이 많은 순. 왜냐하면 김수현 씨가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면 외화벌이에도 큰 막대한 손실을 그럼요. 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맞죠. 네, 사실 김수현 씨는 연극 영화과를 준비하면서 몇 번 좀 낙방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셨고 밀어주고 지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수 만에 중앙대 영영학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200대 1 이렇다면서요? 그쵸. 맞아요. 끈기가 대단하네요. 정말요. 아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예인분들 부모님들 보면은 반대도 하시고 그럼요.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김수현 씨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연예계의 연기 활동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거잖아요. 아, 김수현 씨가 처음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각을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일치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이니까 어머니한테 양말을 선물을 해드렸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슬픈 사연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워낙에 불우하게 저는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혼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뭐 쪽지를 쓰고 가서 제가 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삼겹살 뭐 한 근, 반 근씩 팔던 시절이죠. 초등학교. 뭐 반근에 한 1,000원이었나 했을 거예요. 1,000원인가 1,200원인가. 근데 어머님이 삼겹살 사서 구워 먹어라 이렇게 쪽지 써놓고 1,500원 놓고 가시면 그거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모으면 삼겹살 먹은 거를 어머님은 아셔야 되니까 김치를 그 고기판 위에다가 김치를 기름을 묻혀가지고 구워가지고 밥을 먹고 나는 삼겹살을 먹었다. 이걸 어머님이 아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았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앙고라가 최고였거든요. 앙고라 짱이었죠. 그때는 또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앙고라 그 니트를 사드리려고 2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사드리려고. 그거 사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사실은 그냥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사기 위해서 이걸 모으려면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은 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모으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평생 못 잊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의심을 한 거예요. 돈 어디서 나서 네가 이걸 샀냐. 그래서 내가 결국은 말했죠. 고기 먹으라고 준 돈 모았다 안고 먹고 그랬더니 뭐 아유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효도 많은 아들이 그니까. 어른 돼가지고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으니 그 앙고라 안 사드리고. 근데 약간 아르바이트를 써주고 이러는 과정. 지금 막 눈앞에 그 돈 모아가지고 사러 가는 어린 이상민의 얼굴이 이렇게 아니 되게 흔한 크게 얘기인데. 하셨네. 효도를 그때 다 땡겼었네. 아니 진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훈훈한 풍문입니다. 네. 아니 석천
씨, 혹시 네. 홍석천 씨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부모님에 대한 네네. 에피소드? 저도 어렵게 이제 돈을 모아서 조금씩 용돈이라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또 서울에 이제 김치 가지고 오시면 엄마 뭐 차비하세요 이렇게 드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가게를 새로 오픈할 때 돈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이제 얼마를 빌려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거를 누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들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네가 보내준 돈을 여기다 그대로 저축했는데 이것 갖다 써라 이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안 쓰시고 계셨다라는 게 이걸 왜 안 쓰셨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고 우리 아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힘들게 밤새서 번 돈인데 뭐 못 사 먹고 못 입으셨다고 이러면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잘 썼습니다. 잘 썼어. 아니, 저도 뭐니 뭐라도 어렸을 때 좀- 석천이 형님 아버님은 그 통장을 네네. 들고 이렇게 동네 분들은 자랑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자랑하시죠. 맞아요. 많이 자랑하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때 충청도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아버님 뵀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계시잖아요. 내가 석천이 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동네 분들한테 얼마나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실 나이 들면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이런 것보다도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게 그럼요. 동네에서 힘주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맞아요. 크다는 거를 저 여러 군데 갈 때만 느끼거든요. 근데 충청남도 가니까 석천이 앱입니다. 조폭이세요? 아니, 그냥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많은 그 어떤 그 행사였는데 많은 분들 사이에 앉아 계신데 다 정말 당당하세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 제가 석천이 앱입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 역시 이런 배경이 있구나. 자식복이라는 게 있구나. 전화 통화가 오시더라고요. 네네. 아들, 내가 이번에 행사에 가서 그 준석이 봤잖아. 준석이가 이태원 살지. 아빠가 준석이한테 석천이 앱이라고 얘기했다. 준석이 귀엽다면서 그 녀석 장가 안 갔지? 이러면서 누구 소개시켜줄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면서. 근데 아버지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전화 끊기 전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어이구 그거 그냥 끊으세요. 민망하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사랑해요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렵죠. 저는 또 해드릴 게 없어서 맨날 그 얘기밖에 못 해드렸어요. 좋은 아들이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정글 가서 촬영하는 프로그램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전화해서 잘 갔다 왔냐고 너무 걱정했다고 그래서 몸 건강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뜬금없이 우리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아빠 아들도 사랑해 많이 그런 변화가 가족끼리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돈 필요하신 거 아니신가? 그럴 수도 제가 눈치가 좀 보냈나요? 김수현 씨가 이 동생까지 이렇게 만약 케어해주는 모습 보인다면은 진짜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은 게 아버님하고 맞아요. 관계도 잘 풀어나가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김수현 씨처럼 연기 잘하는 동생이 있으면 정말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숨겨왔던 가족사가 공개되면서 많이 숨겨왔던 나의 네. 너 만두 먹었지? 어떻게 됐어? 만두 냄새 나? 너 물어보세요 이상훈 씨한테. 그래서 리액션 안 받았는데. 아니 만두 먹고 나서 계속 숨겨왔던 나의 아니 똑같은 이상훈 씨. 아 만두구나. 표정이 네. 김수현 씨의 숨겨왔던 가족사가 공개되면서 정말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를 갖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용기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이상훈 씨, 모두가 용기를 갖는 용기가 거예요. 네. 네, 홍진영 씨 다음 풍문의 주인공 네.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 노래 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좋아요. 완전 팬이에요. 조성우. 저도 정말 이분 팬입니다. 완전 팬이에요. 이거 뭔가요? 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바로 뮤지컬의 황태자
같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고 싶은 매력남 바로 승우 조승우 씨입니다. 혹시 여기에 조승우 씨에 관한 풍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귀가 열려 있어요. 어디든 말씀해 주세요. 하리하리. 이병헌 씨가 밝힌 조승우 씨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승우 씨는 정말 사석에서 봤을 때 애교가 정말 많고 선배들을 정말 잘 요리한다. 근데 어쨌든 그 선후배 관계로 따졌을 때 이병헌 씨가 선배란 말이에요. 배우로서 선배인데 그러니까 촬영장에 조금 늦게 오면은 아니 하늘 같은 후배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일침을 놨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요리한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넉살 같은데. 넉살이 좋네요. 넉살 같은데. 진짜. 아니 애교가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저랑 정말 잘 맞겠네요. 조승우 너. 자, 홍진영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조승우 씨에 관한 풍문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어지는 풍문 소개합니다. 뮤지컬 스타 조승우 부모님 앞에서도 지킬 앤 하이드다. 빠밤. 오. 네, 조승우 씨는 평소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예술고등학교에 가라, 뭐 혹은 기타를 배워라, 이렇게 본인의 끼를 키워준 분이라는 말을 종종 애정 표현이죠. 네. 그렇게 하시곤 했어요. 이제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데뷔 12년 된 해였죠.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또 효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유독 아버지 얘기만큼은 좀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가정사에 있다고 합니다. 조승우 씨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살았다고 하고요. 그때 조승우 씨 나이가 불과 3살이었고 누나가 6살 때 일이었다고 해요. 3살 때부터 아버지랑 떨어져 지냈으면 정말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한창 그 나이는 사랑받을 나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3살 땐 정말 너무 예쁜 3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은데 네네. 사연이 또 있네요. 근데 홍진영 씨 그거 아세요? 네? 조승우 씨의 아버님이 굉장한 유명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그러면은 뭐 출생의 비밀 뭐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조승우 씨의 아버지는 불후의 명곡. 얼마 전에 전설로 출연한 분입니다. 아, 진짜? 예, 가수세요? 예. 조경수 씨, 함정화 씨가 두 분이 한 번에 묶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경수 씨입니다. 대단한 70년대 스타 가수셨습니다. 네. 근데 홍진영 씨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이제 트로트라도 세미 트로트가 중심이지만 조경수 씨가 불렀던 이 당시 노래는 트로트 고고라고 그래서요. 포크 가요 이후에 트로트하고 중간 정도 지점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7080 가요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당시에 YMCA라든가 아니야, 뭐 행복이란 이런 정말 대단한 히트곡들을 많이 불렀고. 아, 이 노래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것도 부르신 거예요? 아까 그 YMCA도 YMCA. 이게 바로 조경수 씨의 히트곡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거. 예, 징기스칸도 징기스칸 이거죠? 예, 예. 나 이거 왜 알고 있어? 79년에서 80년대 초, 82년에 조경수 씨가 이제 해외로 도피하다시피 떠났는데 그때까지 KBS 당시에는 TBC가 있었죠. 그때 뭐 정말 가수왕으로 이렇게 군림했던 대단한 인기 스타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수왕을 휩쓸던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승우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승우 씨 누나도 조서연 씨 그 뮤지컬 배우신데 그분도 진짜 노래 잘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보면 아버지의 길을 고스란히 이렇게 물러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조승우 씨는 누나인 그 조서연 씨와 함께 뮤지컬 렌트 그 공연도 같이 했었잖아요. 아니 홍진영 씨가 뮤지컬도 꽤 많이 아나 봐요? 아우 그럼요. 저는 뭐 20살 때 연극도 했었고 뮤지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조승우 씨 진짜 팬입니다. 엄청 팬인가 봐요, 정말. 진짜요. 아니 그런데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셨던 분이 왜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피까지 하게 됐을까요? 수입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렇게 잘 나갔던
써도 연예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빚보증 잘못 쓰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게 이제 끝장나는 건데 조경수 씨도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갈 때 빚보증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도피하다시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떠나면서 빚쟁이들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위장이혼 형태로 네. 이혼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은 위장이혼이라고 본인이 제가 이제 조경수 씨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 털어놨는데 미국에 가서 고생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떠나 있지만 어린 아들을 케어를 못하는 이런 죄 지은 아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빚도 갚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네. 아, 근데 또 조승우 씨 부모님이 빚 때문에 위장 이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진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빚 독촉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위장 이혼을 유지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게 살면서 그 와중에 후배의 아이를 자주 안고 있는 모습이 좀 오해를 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에는 이 조경수 씨가 미국에서 재혼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위장 이혼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위장 이혼이 정말 이혼까지 다다른 거죠. 그 룰라의 김지현 씨도 그 본인의 조카를 너무 귀여워해서 룰라 활동하면서 데리고 이렇게 쇼핑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오버가 돼가지고 딸이라고 숨겨둔 딸이다. 딸이 있다라는 어떤 진짜? 예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충분히 조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지만 그때는 뭐 그렇죠. 알릴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오히려. 모든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조카예요. 맞아요. 조카라니까요. 조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빚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어린 조승우 씨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네. 아까 그 조승우 씨 아버지 재혼설이 사실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해를 풀고 다시 이렇게 좀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조승우 씨가 청소년기에 잠깐 아버지 조경수 씨와 같은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15살 때쯤에 미국에서 이제 온 조경수 씨가 잠깐 그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어땠냐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재혼을 미국에서 해서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던 거죠. 아 그때 그러면 조승우 씨 아버지가 재혼을 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네, 조경수 씨는 1989년 하와이에서 만난 MC 공채 탤런트 출신의 조혜석 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두 분이 같이 아침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혼 전에 한 밴드에서 드럼을 쳤는데 뭐 조승우 씨가 뭐 아버지 닮았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네. 아버지는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출중한 외모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재혼한 아내를 두고 다시 조강지처에게 갔다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조승우 씨의 그 남매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간 것이고 또 이 역시 현재의 그 당시에 현재의 그 아내이신 조혜석 씨에게 동의를 구하고 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조승우 씨는 그 이후로 여전히 아버지와의 왕래가 없나요? 근데 조경수 씨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2004년에 이제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굉장히 그 자신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케어를 못했던 그런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했고 항암 치료를 12번 받을 동안에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녀들을 굉장히 그리워했고 만나고 싶어서 딸에게 연락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끝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진짜 컸던 컸죠, 건가 봐요. 네. 그래도 그 아버지인데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못 보는 건데 한 번 정도는 찾아갈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조승우 씨한테 아까 진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상처가 너무 커서 진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가정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아버지라는 분을 3살 이후로 또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환경이라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는 마음만큼 아들이 아직까지 아버지의 바라는 마음이 어느 선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알려지지 않은 히스토리가 분명히 그 가족 내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남겨진 조승우 씨의 가족은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아버님이 이제 빚을 지고 떠났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조승우 씨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이 아들과 딸을 홀로 열심히 키우셨다고 하는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셨대요. 뭐 의상실도 하시고 커피숍, 음식점, 또 화장품 가게도 하시면서 굉장히 생활력 있게 두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하고 네. 또 뭐 이모라든지 외삼촌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승우 씨 어머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조승우 씨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승우 씨가 철이 좀 일찍 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승우 씨를 딱 보면 깊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이재 씨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승우 씨의 누나도 유명한 뮤지컬 배우라고요. 네. 네, 뮤지컬 배우자 교수로 활동을 했던 조서연 씨입니다. 네. 뭐 조승우 씨는 공공연하게 누나는 내 스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제 실제로 조승우 씨도 좀 힘들 때 누나한테 많이 의지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친한 남매 사이지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팬으로서 조승우 씨의 근황이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승우 씨는 4월 말에 헤디 공연을 마무리했고요. 6월에 옥지원 씨랑 함께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정말 우리 조승우 씨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뮤지컬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조승우 씨 파이팅! 네, 6월에는 우리 조승우 씨 공연을 꼭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가실래요? 우리 함께 가십시다. 보고 손을 손잡고. 아 정말 저도 그 뮤지컬을 이제 자주는 못 보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아 정말 뮤지컬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멋있죠. 네, 정말 잘해요.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풍문쇼 스타들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비밀을 간직한 스타에 관한 풍문이 또 있다고요? 네. 다음 풍문의 주인공은 국민 가수 이선희 씨입니다. 국민 가수 이선희. 9살 연상의 정모 씨와 결혼했어요. 아주 극비리했습니다, 당시에. 네. 이선희 씨가 남자를 안 좋아한다 뭐 이런 풍문인가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풍문이? 이선희 씨의 남편과 관련돼서 결혼을 3번을 했고 모두 실패를 했고요. 충격적인 사실이 또 전 아내들에게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뭐 딸이 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선희 씨의 남편분의 가 오. 진짜 근데 이것도 운명이네요. 저는 이선희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명곡 많아요. 제일 스치는 바람에 아유 그 노래? 제일 네, 그럼요. 크다 모습 보이며 난 가슴 속 깊이 여울져 남아있네. 가수네. 아 옛날이요. 죄송한데 코드라도 좀 B로 맞게 가야죠 계속.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선희 씨와 관련된 풍문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그 남성적인 옷 스타일이랑 그리고 보이시한 커트머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원조 언니 부대를 네. 탄생시킨 그런 가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이선희 씨가 남자를 안 좋아한다 뭐 이런 풍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풍문이? 대본에. 약간 긴장되긴 대본에 하네요. 써 있어요. 대선배님이실 텐데. 저는 안 믿지만 써있네요. 어쨌건 이선희 씨는 5년 동안 열애했던 그 매니저와 결혼에 골인하면서 이런 풍문 자체를 정말 풍문일 뿐이었다라고 불식시켰죠. 그러니까 이선희 씨 하면은 뭐 제2의 계죠. 제2의 계 그때 여대생으로 나와가지고 1984년에 강변가요제 출전해가지고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날 최고 히트곡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선희 씨가 됐고요. 가요톱10 1위, 또 연말에 MBC와 KBS에서 각각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고요. 이선희 씨는 가장 좋아하는 곡을 자신에게 물어볼 때마다 제2에게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이 주옥 같은 제2에게 정말 명곡이죠. 네. 제2에게란 이 노래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제2에게란 이 노래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 이선희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작곡가 사무실에 갔는데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 이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돌아서 나오는 중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무실 앞에 쓰레기통에 그 어떤 분이 같이 조금 전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나오는 작곡가로 보이는 분이 쓰레기통에 뭘 버려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노래 내가 작곡한 건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버린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이거 가져가서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대요. 거기 중에 그 악보 더미에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제 얘기예요. 대박이다. 이선희 씨 강변가요제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선희 씨는 이 강변가요제에 못 나올 뻔했었다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위장술로 파마를 하고 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고모한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그 현장에 왔었고 이선희 씨에게 뭐 이왕 나올 거면 잘하고 돌아와라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선희 씨 아버지가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님인데 결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승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몸은 비록 이 세속을 경영할지라도 마음으로 불법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게 사실 태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의 원래 선정불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예, 조계종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걸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일본 불교는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 불교가 일본 불교식으로 대체가 많이 되면서 1970년도에 우리가 꽤나 요즘 들어본 태고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종파가 된 거죠. 사실 아마 이선희 씨 아버지도 그런 어떤 태고종과 같은 종파에 소속된 분이 아니었을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선희 씨 아버님은 대처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선희 씨가 어릴 때 절에서 잠깐 자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아버님은 사실 이선희 씨가 장녀다 보니까 뭐 노래보다는 공부에 좀 더 매진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풍문이 이선희 씨의 숨겨진 아버님에 대한 풍문인가요, 홍진영 씨? 땡! 아닙니다. 깜짝 기습적인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순간. 야, 빠르네요. 아닙니다. 국민 가수 이선희 13세 딸의 중매로 재혼했다? 빠밤! 오. 이선희 선배님이 13세 딸의 중매로 재혼을 했다고요? 이거 무슨 풍문인가요? 네, 이선희 씨가 2006년 11월에 9살 연상의 정모 씨와 결혼했어요. 아주 극비리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데 당시 13살 난 딸 윤양원 양이 오작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3세의 딸이 엄마의 사랑에 오작교를 했었다고요? 2006년 당시에 이선희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와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좀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오작교라고 딸이 이렇게 딸도 말씀하시나요? 연결고리가 된 거죠. 근데 딸 유학 준비하면서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진짜 근데 이것도 운명이네요. 이선희 씨가 2006년에 공연 참석차 LA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간 김에 딸아이의 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던 중에 유학을 좀 도움을 줄 만한 지인을 한 명 소개받게 되는데 바로 그 분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유학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면서 좀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이제 곧 연인으로 쉽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그해 11월이었죠. 서울 모 호텔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 이선희 씨가 직접 본인이 팬카페에 결혼을 했다, 축하해달라라는 글을 올려서 결혼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선희 씨의 재혼 당시에 그 남편 정모 씨에 대해 소문만 이렇게 무성했었지 이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베일에 쌓여있는 이선희 씨의 남편 정모 씨는 어떤 분인가요? 재혼을 최초 보도했던 당시에만 해도 남편 정모 씨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이 미국 LA에 기반을 둔 50대 재미교포 사업가다.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사실은 유명 그 서울의 사립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석사 과정을 땄고 지금 이제 건축가인 거죠. 석사 학위를 딴 건축가고 현재는 건축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한 사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요. 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선희 씨의 남편분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고 합니다. 키가 한 180 정도 되시고 얼굴도 굉장히 호남형이시면서 이분이 건물주입니다. 네. 그 양재천이 내려다보고 있는 양재천 변에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빠진 게 없는 거의 뭐 최고의 남편감을 만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선희 씨의 그 남편과 관련돼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많은 풍문이 들려왔다고 해요. 네, 재혼 당시였던 2006년에 발간됐던 한 여성 잡지에 의하면 이선희 씨와 결혼을 한 이 정모 씨가 지금껏 결혼을 3번을 했고 모두 실패를 했고요. 전 아내들에게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뭐 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럼 실제로 그럼 4번째 부인이라는 건가요? 예, 이선희 씨가 뭐 4번째 부인인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뭐 결혼에 대한 뭐 이력도 이력이지만 좀 충격적인 당시의 논란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3번째 부인, 마지막 부인과 이혼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선희 씨와 재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당혹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선희 씨가 또 재혼을 했다고 하시니까 또 전 남편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선희 씨 그 전 남편 윤희중 씨는 제가 잘 알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희중 씨하고 이선희 씨는 만나서 음반 제작자, 작곡가로 이렇게 가수가 만났는데 한 5년 열애하고 이제 결혼했죠. 당시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선희 씨의 주요 곡을 많이 작곡을 했던 분입니다. 윤희중 씨가. 아니 근데 이선희 씨가 시의원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 네, 지금도 시의원이 네. 초창기에 이제 아마 1기였을 거예요. 그 지방자치가 맞습니다. 시의원, 서울시 의원을 했는데 원래는 이선희 씨는 시의원을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래에만 전념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이선희 씨가 소년소녀 가장덥게 어떤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 그 시의원으로 제안이 왔고 정치 쪽에서 그러니까 전 남편 윤희중 씨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선희 씨를 상징적으로나마 시의원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 같은 게 사실상 용해직에 가까웠던 게 2006년이니까요. 무보수였죠. 2006년쯤에 이제 사실상 뭐 세비를 이제 지급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실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당만 지급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 이선희 씨는 시의원 하면서도 자신의 그 생업을 유지하는 즉 가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거 하는데 되게 인연이 작용한 분이 그 예전에 국정원장을 하시던 이종찬 씨라고 있어요. 그분의 소개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분 또 당 옮기시니까 처음에는 민자당 시작했다 민주당으로 옮기시고 뭐 이렇게 이선희 씨도 좀 굴곡 있는 짧은 정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 뭐 연예계 쪽에서 보자면 그 이 당시에 이제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양상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인데 일단 88년에 고 최무룡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요. 그다음 92년에는 이순재, 강부자, 최불암 그리고 고 이주일 선생님 이런 분들이 14대 국회의원에 나란히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연예인들의 정치 러시 붐을 타고 그 무렵이죠. 이선희 씨도 시의원에 된 거죠. 그런데 이선희 씨가 시의원 재직 중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선희 씨의 그 결혼 생활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이선희 씨는 92년도에 윤희중 씨와 결혼을 해서 이듬해에 딸을 낳았는데요. 몇 년간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98년도에 윤희중 씨가 사업 실패를 맛보게 되고 또 앞서 IMF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고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까지 넘어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혼 당시에 딸이 6살이었는데 이선희 씨가 맡아서 기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 그 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1999년 6월에 이혼 8개월 만에 이제 전 남편 윤희중 씨가 음독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중 씨가 부천의 한 여관방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희중 씨가 사망 당시에 어떤 유언도 남기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딸 양원 양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뿐인 딸에 대한 그런 애틋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 저도 뭐 이 기사를 다뤘었는데요. 사실 그 이선희 씨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 남편이 너무 가족에게 애틋한 감정을 많이 놓고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살을 하게 된 것도 자기한테 떠안은 빚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 떠안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선희 씨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고 힘들어했죠. 사실 작곡가와 가수와의 만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을 하셨던 분이고 음악을 통해서 교감을 주고 받았고 사랑으로 그래서 결혼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선희 씨의 그 재혼 소식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속사정을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이선희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음독 자살 소식을 이제 이선희 씨가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선희 씨랑 좀 친하게 지내던 방송국 지인이 이선희 씨랑 통화를 했대요. 근데 거의 목소리가 뭐 기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헌데 공연이 10일 뒤에 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콘서트 날짜를 뭐 미루던지 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대로 콘서트를 했다고 해요. 진행을 했는데 시종일관 담담하게 그냥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서 하늘에 계신 분도 저를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바칩니다 라고 마지막 곡으로 나의 거리를 불렀는데 이 곡은 전 남편 윤희중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이선희 씨가 불러서 히트를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말 어떤 심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셨을지 뭐 제가 사실 감히 뭐 상상할 수도 없고요. 네. 어떻게 힘든 시기를 견디셨을까요? 그 아마 버텨낸 힘은 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딸을 보고 어떻게든 견뎌내자, 엄마로서 이겨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선희 씨는 그 딸 양원 양의 유학을 위해서 음악 활동도 잠시 접어두고 미국행을 택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맹보 삼천지교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선희 씨 딸 윤양원 양은 현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비 리그의 코넬 대학교 맞아요? 아니 아이비리그 하면 우리 준석 씨 전공 분야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는 게 사실 미국에는 이제 그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리그라는 게 결국에는 같이 모여 사는 우리가 메이저리그도 보면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있는 것처럼 요 학교들끼리 동부에 있는 좋은 학교들끼리 모여 사는 리그인 학교들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건데 뭐 하버드, 예일, 우리가 유펜이라고 하는 그리고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이렇게 있는데 코넬대는 이 중에서도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학교인데 되게 전원적인 분위기의 학교고 2015년 세계 대학 랭킹 내면은 한 10위권 안에 보통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한 10위권 안에 드는데 아주 훌륭한 학교죠. 아니 그래도 또 그 학교가 세계 10위면은 진짜 최고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갈 정도면은 정말 똑똑한 친구 아니에요? 엄친 딸이 이선희 씨 딸이었네요. 그럼요. 이선희 씨는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요건 하나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입학 사정 건질 100%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좀 약간 좀 멋진 분이면 이선희 씨 같이 그러면 학교에서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다양성을 학교에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선희 씨도 본인이 했든 안 했든 간에 굉장히 이 딸에 대해 신경 많이 썼으면은 입학에 많은 도움 줬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만 갖고 되진 않아요. 그렇지.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이다, 이선희 씨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되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같은 것들이 얘기에 들어가면은 입학 사정 건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삶의 이력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졸업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진짜 들어가기는 오히려 쉬워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학비가 비싸서 졸업 못하는 비율이 높은 거지. 학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 60만 원 할 겁니다.
이선희 씨는 딸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냥도 자랑스럽지만 오죽 또 엄마가 보기엔 또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양원 양은 아주 어릴 적에 이선희 씨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같은 책을 펼치면서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선희 씨가 다른 책을 사서 딸에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는 줄 알고 그 엄마가 읽어줘야 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간 독재 능력 그렇죠. 외워서 것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글자를 모르고 한 번 모르고. 듣고 지금 외웠다는 건데 와 진짜 천재네요. 준석 씨도 이런 일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안 할래. 있긴 있네. 이런 내용으로 방송 나가서 좋을 거 없어요, 내 생각에. 제가 잠깐 숟가락을 얹자면 충남 청양 그 시골 산골에 저도 3살 때 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간판을 제가 그렇게 읽었대요.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3살에 간판 읽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이상민 씨 어렸을 때 뭐 특출난 뭐 재능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버스가 딱 섰을 때 옆에 보이는 그 빌딩의 층수를 바로 이렇게 세고, 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다 더하는. 그러니까 뭐 549에 뭐 33, 5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막 지어서 말씀하시죠. 그런 지니어스 특화 재능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그냥 혼자 했다라는 얘기지 그걸 대결했다면 저는 뭐 순위권에도 못 올라갔겠죠. 그냥 그런 거를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옛날에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신문에 보면 네. 주식 가격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요. 저는 아버지가 증권회사 내가지고 그거 항상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뭐가 상한가 오늘 뭐가 상한가. 대박. 아버지가 직업이 그거니까 증권회사 다니셨으니까. 저희 아까 얘기 안 한다면서요. 아 재밌잖아 이런 거. 이선희 씨가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게 2008년 말이잖아요. 그 당시 재혼과 함께 모든 활동을 중단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자 이제 일각에서는 이선희 씨가 은퇴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었어요. 어땠나요? 근데 이제 이선희 씨가 음악 활동을 잠시 접긴 했는데 은퇴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늘 대중 앞에 서는 가수나 연기자들에게는 정말 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0년대에 데뷔했던 가수들이 거의 이제 신비주의 전략으로 이제 음반 활동을 할 때만 활동을 하고 그때는 이제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는. 근데 그런 그 신비주의의 레전드격이시고 시작이 아니셨나 싶어요. 이선희 선배님이.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정말 음악을 하시면서도 어떤 그 신비로운 그 존재감 그리고 신비로운 활동으로 굉장히 이런저런 TV에서 비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없었던 분인데 요즘은 그래도 예능 프로에 자주 모습을 비추시는 것 같아요. 뭐 2008년 귀국 후에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 출연하셨는데요.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뭐 힐링 캠프라든가 히든싱어. 근데 이선희 씨만 출연하면 시청률 1위. 네, 많은 팬들이 기다렸다는 걸 그만큼 반증하는 증거죠. 역시 국민 가수 최고의 이선희 씨입니다. 뭐 요즘에 뭐 판타스틱 듀오. 맞아요. 네, 야 이거 요즘 뭐 대세가 됐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네 조금 어두운 얘기고 그래서 과연 참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선희 선배님 정말 강한 분이라는 거를 네. 느낄 수 있게 해주시네요. 네, 이선희 씨 아픈 과거는 모두 잊으시고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은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풍문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게요. 풍문으로 들어쇼!